위한 국회의원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설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번부터는 일총 최고위원 연설회로 그렇습니다. 그래야 의원들 참석. 국민들이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제 바로 정동영 대표님의 모두 발언해 주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어제 장경원 대표께서 청와대에 가서 보좌변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대신해서 5당 간에 만한 또 합의 회기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박수. 어제 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재개되는 것을 보고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청와당이 지난 월요일 13일 5당 대표자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지식인 선언 발표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28일에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 지지발언이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건은 어제 회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들이 개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의 의지에 대한 입장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당의 입장과 그리고 대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기를 원합니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친문 경쟁이 화두가 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은 문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을 입장을 놓는다면 겉만 친문 경쟁이지 속은 친문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께서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관련 경제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600만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침이 나왔고요. 다음 주에 자영업자 지원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11시에 광화문에 가서 소상공인 연합회 또 생존권 운동연대와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는 지도부님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근본적인 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쫓겨나지 않고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하는 백년가계 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적극 참여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영 최고위원님의 장경환 원내대표님의 발언입니다. 마이크 갖고 와봐. 네, 어제 청와대의 원내대표 회담 시 대통령께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셨습니다. 현재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야사당은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만 소극적 상태입니다. 대통령 의지 표명은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정당은 과거 야당 시절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2016년과 2017년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명확하고 강력한 입장을 보이신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 눈앞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즉각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회담에서 합의문의 구체적 법안 내용을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 프리존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GDP 순위가 11위에서 12위로 밀렸습니다. 단순히 순위 한두 계단이 바뀌는 것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 경제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하락했고 체감 실업률은 12.8%로 집계 이후 최악 상황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고 터키의 경제 위기가 유럽 전역에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만 계속하겠다고 하며 재정 투입으로 내수를 떠받치겠다는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그리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위기에 한국 경제를 살릴 경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위론적 정책에서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는 실사무시 정책으로 정책 기조의 정한이 없으면 자칫 잃어버린 20년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을 인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도 성장의 인력 추진과 공공부문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규제 개혁과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생존 차원에서 저기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 제기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정책의 속도 조절 그리고 업종별 차등 적용, 형벌 배제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설하신 지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김대중 정신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인권, 서민경제, 남북협력이 강화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지만 경제는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취약계층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IMF 극복을 위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육성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경제 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성엽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해 주겠습니다. 예, 어제 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에 합의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우리가 주장하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끌어낸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지지라는 언급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장해왔던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도입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운영의 전제이자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 현장 최고위를 전남 한편 또 전라북도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37일째의 폭염 가뭄 속에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수리시설이 잘 뒷받침된 수도자의 경우에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쌀농사는 아주 대풍이 예상이 되지만은 밭작물에 있어서는 심각한 피해와 생산 감소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와 정부의 피해 파악, 피해 집계가 대단히 부실하다라는 점입니다. 어제 한편군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밭작물의 피해가 19.8%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본 결과는 19.8%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거의 100%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을 저희들 참여했던 대표와 우리 조의원들 또 수행했던 우리 당직자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지자체와 정부가 피해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피해 통계 작성에 정말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피해를 입은 그런 농업 여기에 대해서 과연 농업재해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농업재해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직파때 내지는 필요때 정도 지급을 해주는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는 그 손실을 입은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해보험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인지 또 재해보험에 들어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한번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민들에 대한 어떤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수답이라든지 밭에 대해서 수리시설 보강이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한편군에서는 저류조의 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저류조의 설치라든지 또 농업용수 개발사업 또 공급사업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 등을 한번 잘 체크를 해서 사실 제가 과거 농해 수위에 의정활동을 했을 때 경험으로 보더라도 당초 계획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뒤지는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2050년에 가도 될까 말까 이런 정도의 그 공사 진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뭐 농업을 보장해주겠다, 농업을 챙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당에 황종 농해수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화
앞장서서 그 수리 시설이라든지 기반 시설 정비에 보다 더 좀 앞장을 서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익산시에 갔을 때 그 소방서의 급수차 이용이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에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협조가 아직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 속에서 도대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우리 농민들은 가뭄에 한해에 아주 극심하게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한 사항인데 그런 협조가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행정 응원, 행정 협조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중앙 정부에서도 명료하게 챙겨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어제 통계청 발표 2018년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당히 끔찍합니다. 그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실업자가 올 1월부터 지난달 7개월까지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은 IMF 시절인 1999년 6월에서 2003년 3월에 이어지는 18년 4개월 만에 처음 일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월 3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렀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7월달 통계는 104만 명입니다. 아마 이러한 그 실업률이 이렇게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또 물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 성장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또 집권당의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앞에서도 실업 통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난의 심화일 것입니다. 특히 실업자의 증가, 영세업자의 도산이 줄어드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난을 심화시킬 정책들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감소시켰고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고용과 투자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인상시켜서 소비자 물가까지 급등시켰습니다. 다른 모든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기재부 홈페이지 개편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전면 사라지고 혁신 성장이 강조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한 것입니까? 폐기했으면 폐기했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제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왜 경제를 실패했는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왜 박근혜 정부만도 못하는지 그러한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서부터 경제를 살려내는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청유위원회 회의에서도 제의를 했습니다. 정부와 각 당과 국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뭘 실패했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뭘 실패했는지를 밝혀낼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익산시에서 유석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소방차 병원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정동영 당대표께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현장에서 고구마 같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해서 정말 단비를 맞으면서 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추경환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제도 개혁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었습니다. 민주통화당이 이 점을 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꼭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또 정부 선관위도 또 사당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겉은 친문, 속은 명문 대통령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30%대 지지율 20%, 10%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태도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연내 개정을 5당이 합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넘어가면 거의 차기 총선 때문에 합의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연내에 남은 4, 5개월 동안 합의를 이뤄내자. 거기 위해서 우리 당이 제안했던 5당 연석회의 바로 시작해서 제일 먼저 연내 개정 합의를 이뤄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허영 최고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여름 폭염은 역대 급이고 천재지변급입니다. 정부는 폭염에 따르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으로 월 평균 1만 370원을 할인한다고 했습니다. 전체 가구 67%인 누진제 2에서 3단계 구간은 대다수 가구는 누진제 걱정에 에어컨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부는 찔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대급 생색내기로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민심은 폭염보다 더 뜨겁습니다. 한전의 수지를 보면 2015년 11조 3천억의 흑자, 2016년 12조 흑자를 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를 들어 하반기 1200 적자를 2018년 1분기 1276억 적자에 올 상반기 5천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적자의 전기료를 생색내기 찔끔 할인, 우리 국민은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무능한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인 폭염에 누진제가 원말인가?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각 누진제를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황주홍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하실 때는 지명하시네요. 특활비, 특별활동비 전면 폐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국가 기관, 전 정부 기관이 뒤따라서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11시에 국회의장 초청 상임위원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뒤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예결위 때 예산심사 때 그때 제가 야당 간사로 있었는데 외롭게 특활비에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가 집중 포괄을 받았었다. 당시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 지도부 그다음에 뭐 각 정부 기관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간 뭐 폐지를 하기도 했고 뭐 특정 경제라든가 업무 추진비를 전환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 어제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국회의장 국회 특활비 발표에서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100% 국회 완전 폐지해야 된다. 우리가 비밀리에 현금으로 누구에게 지급을 하고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 특활비를 갖고 있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국회가 도대체 비밀 현금을 왜 취급하느냐. 그건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먼저 깨끗하게 100% 폐지하면서 다른 정부기관의 동참을 요구하고 그 예산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해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특활비의 100% 완전 폐지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출장을 다니는 거 이거 국민 정서에서 용납받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위법입니다. 지금 20대만도 30여 명의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19대 때까지 포함해서 이 명단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당장 그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뭐 사법적 처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명단이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들이 각각 다 사과하고 뭐 이런 등의 조치는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완전 공개 그날까지 힘차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깐 그 관련해서요.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의원님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국민 정서를 꿰뚫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민주평화당의 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국회 특수활동비 100% 전면 폐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라 하는 그것을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감기관 국회의 비감독기관의 경비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금지하는 축구 결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면 하는데 뭐 반대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공개하라. 예. 예. 피감기관 해외 출장 사례를 전면 공개하라 이것까지 했어요.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피감기관 해외 출장 전면 금지 두 가지를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표님 잘 하셨습니다. 예, 저도 간단히 발언을 하겠습니다. 황주원 의원님께 저희 민주평화당의 황주원 의원님께서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대목에 박수 한번 치고 네.